그날 밤 고성이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추적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한우진은 도망치듯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끝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화는 처음부터 격렬했습니다. 2억을 내놔. 고성이의 첫마디였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없어요. 그 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다고? 누가 정했는데? 동생이요. 그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쌍둥이 동생, 지은호,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그 이름이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그 녀석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밀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막으려던 건지 밀치려던 건지 그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우진은 뒤로 넘어졌고 머리가 바닥 모서리에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소리는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둔탁하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우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119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고성이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그녀는 이미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한우진.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사입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쌍둥이 동생 지은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뇌사라고요? 네. 매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은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지혁. 심장이 약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사람. 사실 이지혁의 심장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가벼운 증상이 시작됐을 때 제때 병원에 갔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료를 미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괜찮아질 거라 믿어서. 그렇게 방치된 심장은 점점 비대해졌고 결국 이식 외엔 방법이 없는 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혁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자신에게 올 그 기적을요. 지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 기증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스템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합한 수혜자 검색, 혈액형 확인, 조직 적합성 검사, 그리고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수술은 그날 밤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꺼내졌고 이지혁의 가슴에 이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도 한우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의 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이 쓰러진 그날 밤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그곳에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들어가는 시각, 나가는 시각, 그리고 119신고 시각,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고성희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아드님 집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CCTV에 찍혔습니다. 신고하신 분도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떠나셨습니까? 고성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장 감식,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우진의 머리 상처 각도와 현장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뇌 손상, 단순 낙상으로 보기엔 각도와 힘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희는 자백했습니다. 밀친 건 맞아요.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2억이 필요했어요. 당장 아들이 나한테 줘야 할 돈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은호한테 다 줬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지혁은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밤에 어떻게 자신에게 온 것인지, 그리고 그는 매일 밤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은 과연 내 것일까요? 쌍둥이 오빠, 지은호는 오빠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심장이 간 곳을, 그저 침묵 속에서 동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법정에 선 고성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상해를 가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신고만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상해치사, 현장 이탈, 구호 의무 위반, 징역 8년. 고성희는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들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누군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돈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도 가슴에 손을 얹고 묻습니다.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일까? 지은호는 지금도 오빠의 사진 앞에서 묻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그리고 고성희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날 밤은 그저 2억을 되찾지 못한 밤일 뿐이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선 생명은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의 진실은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